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학우의 55기이고요. 그리고 고창고등학교 89회 졸업생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출신 이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참 뜻깊은 학우의 정기총회를 맞아서 이렇게 정기총회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제가 그 회장님께 안 된다, 할 수 없다, 제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제게 꿈을 키워주고 저에게 롤 모델이셨던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강연을 한다는 게 가장 흔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재학생들이 또 온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 학우의 MP 때 재학생 후배들에게 강연을 했던 것처럼 꿈을 키우자 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하려고 오늘 광주에서 고창까지 왔는데요. 네, 사실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꿈이고 누군가의 꿈을 키워주고 또 지금도 누군가에게 또 롤 모델이신 선배님들께 꿈을 키우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시간도 마침 앞선 정한 선배께서 해주신 강연이 너무 유익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했었던 그 선배님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던 후배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 20분 정도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여삐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를 감당할 필요 없고, 행정력과 분감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부분 자유 발언이지 않습니까? 덧붙여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부대 외척주자로 체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 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발언 이후 참 많은 연락들이 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정책에 너무 치중하지 말랍니다. 표 떨어진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표가 떨어지는 일일지라도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일이라면 기꺼이 경수하겠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소외받는 이들이 없도록 정치인이 힘쓰는 것이 광주 시민들이 저를 뽑아주고 저에게 맡겨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217호실 문 열겠습니다. 거리낌 없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이 5분 자유 발언이 우리 선배님들께서 꿈을 키워주신 20대 청년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임기를 치른 지 한 1년 정도 되었고요. 그렇게 광주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20대 청년 의원이자 그리고 광주 역사상 최연소 광역 의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헌정사상 역대 최연소 광역 의원이 될 뻔했지만 이번에 좋은 일인지 안타깝게인지 경기도의회에서 비례대표로 23살에 도의원이 나오는 바람에 역사상 최연소는 아쉽게도 거머쥘 수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말씀드리자면요. 늘 도전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겠다라는 다짐으로 도전에 주저하지 않았고 항상 그 도전에 맞설 때 진지하게 임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할 때, 늘 도전을 할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은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냐였습니다. 고창고등학교 89회 졸업생으로 고창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할 때에도 부안면 사는 면 단위 학생이 읍내에 있는 고창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지만 우리 학우회 회원들의 힘으로 제가 고창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남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20살 때부터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장차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출마할 때에도 광주에서 광주 1고라던가 아니면 대동고라던가 뭐 예를 들어 살레시오라던가 이렇게 동문의 힘이 강력한 학교들이 분명 많은데에도 고창 출신이 전남대학교에 와서 어떻게 총학생회장을 할 수 있겠냐, 네가 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곤 할 때면 저는 늘 떠올렸던 게 이 학우회에서 함께했던 MT 장소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5만밖에 안 되는 과거에 인구가 많았다 하더라도 15만, 20만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했었던 이 고창 출신들이 어떻게 전국구로 뛰면서 어느 건설사의 회장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전라도 도의회 의장을 하고 있던가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많은 역할로 후배들에게 귀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에 나라고 왜 저 선배님들처럼 후배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도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이 저에게 왜 정치를 하고 싶은가 하고 물어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말을 전 하곤 하는데요. 정치의 정의가 선배님들 아시다시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강연을 하는 게 더 가당치 않다는 이유는 제가 뭐가 잘나서 아니면 집에 돈이 많아서 아니면은 저를 키워줄 수 있는 든든한 멘토 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 그냥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 목소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약간 스펀지 같은 그런 흡수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삶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뭔가 결정권, 공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권위를 가지고 분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인을 추대를 합니다. 그 역할에 우리 고창고등학교 후배가 다행히도 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광주에서 시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시의원 역할을 시작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 역할은 굉장히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광주는 150만 명의 인구가 지내고 있는 그런 대도시이고 그리고 그 150만 명 중에서 시의원의 역할을 가진 의원은 23명에 불과했습니다. 인당 보통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광주의 현실이었고요. 그리고 1년에 10조 원에서 11조 원 정도를 오락가락하는 예산을 결정권을 가지는 게 역시 의원의 역할이다 보니까 인당 5천억 정도의 예산 결정권을 가지고 합니다. 처음에 광주광역 시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마음을 품었을 때에도 네가 되겠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지만서도 아직 사회경력을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각 대학을 졸업한 학생에게 그 7만 명, 8만 명 내지 10만 명의 유권자의 주권자의 뜻을 담는 그 역할을 과연 어떻게 줄 수 있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될 수가 없는 그런 경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언제나 우리 고창에서 키워왔던 꿈 그리고 학우회에서 선배님들께 받았던 뜻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내가 못될 일은 뭐 없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그 험준한 산을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게 늘 다가오는 도전들을 해결해내고 그런 고난들을 극복했었던 그런 사례와 같이 사람이 쉽게 죽으리란 법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늘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준비한 강연 소재가 아니라 지금 애드립으로 선배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선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네, 원래 제 목표는 지방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한 만큼 언젠가 총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대신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누구도 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만한 그런 베이스를 갖춘 다음에 정치를 시작해보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광주광역시당 총괄 유세단장이었는데요. 그렇게 선거운동을 광주 전역을 다니면서 제가 유세의 동선과 모든 유세의 구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실제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유세차에 올라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뽑아달라는 호소를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저라는 이명노라는 사람이 투영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요. 3월 9일이었습니다. 그 3월 9일에 저희 광주시당을 차마 발을 이제 떼지 못하고 떠나가지 못하면서 계속 울면서 개표 방송을 지켜봤는데요. 다들 괜한 사람도 왔다. 왜 나는 내 시간을 저 사람에게 썼는가 하는 걸 후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좀 다른 후회를 했습니다. 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투영시켰을까? 이명노라는 내 이름 걸고 직접 해보겠다. 그래서 3월 10일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어떤 것도 갖추지 않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 경험을 쌓지도 않았고 소위 말하는 권리당원이라는 세력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뜻이 있는 사람이 정치에 나섰을 때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출마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전부 찾아갔습니다. 광주에는 8명의 국회의원, 8개의 지역구가 있는데요. 그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저 출마해볼랍니다. 할 거니까 정당하게 겨룰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당신들이 키워오고 있는 후보 누구누구 당신들의 새끼들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어차피 내가 질 거니까 정당하게 겨루게만 해주십시오 하고 찾아갔습니다. 물론 광주시당 총괄 유세단장으로 그분들과 연을 맺어왔던 터라 그분들도 흔쾌히 그런 것들을 동의를 했고요. 그래, 네가 경선 치를 수 있게는 해줄게. 근데 어차피 안 될 거 왜 나갔냐? 라고 하는 말에 저는 앞서 선배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뭔가 세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뜻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정치고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에 투영한 나의 소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나를 이렇게 의지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주변 사람들의 뜻을 이뤄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선거는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후보 등록하는데 5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 후보 등록이 역시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선 비용이라고 겨룰 수 있는 데에 드는 비용이 역시 500만 원이었고요. 기타 다른 비용까지 해가지고 후보를 등록하고 출마하는 데만 해도 2천만 원이 드는데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학자금 대출도 아직 채 못 갚은 대학생에게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이 젊은 청년에게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요새 카카오 생활비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을 땡길 수 있을 때 이율은 좀 높지만 그렇게 카카오 생활비 대출을 받았고요. 그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것에다가 또 제가 주말마다 인력소에 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일거리로 돈을 모아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실 법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고창에서 역시 고창 군수를 출마하셨던 분입니다. 분명히 저 집안에는 어느 정도의 재력이 갖춰져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더 아시는 분들은 더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정치를 해왔던 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선보다 낙선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고창 정치인이었고요. 제가 출마를 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고수를 하시면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창 군수로 출마하셨고요, 무소속으로. 그리고 저는 광주 시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출마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찾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도전을 할지 아버지가 도전을 할지 우리 좀 결정을 해보자. 한 집안에서 구선거 치르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금전적으로는 그리고 가족들의 에너지로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렸던 게 왜 둘 중에 한 명만 나가야 됩니까? 아버지, 저도 이제 제 뜻을 좀 펼쳐보고 싶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아들의 도전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어떤 금전적인 지원과 그리고 가족들의 또 이렇게 서포팅 이런 것들은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그냥 어딘가에서 시험 하나를 보고 온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더 그의 양해를 해주시라 하고 그렇게 광주에서 맨땅에 헤딩을 하는 선거를 치렀지만 경선에서 이제 현직 비례대표가 저희 지역구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에서는 저희 지역구에도 키워오고 있던 후보가 있었어요. 변호사로.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선배였는데 그렇게 3파전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당연히 사람들 눈에 보이는 최약체는 바로 저 55기 이명로였습니다. 저 친구는 돈도 세력도 명예도 없고 그리고 저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은 존재하지만 캐릭터는 분명히 있지만 저 친구를 만듦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도 없었던 겁니다. 저 정치인을 키워가지고 저 정치인으로 해낼 수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았고 저 정치인의 약간 대선주처럼 저 정치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기업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저희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요,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서 기획을 했던 시민 배심원제가 시행되는 지역구였습니다. 150만 인구 중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한 그 배심원들이 후보들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사각에서 반을 찾기니까 당연히 150만 중에서 300명은 누구도 못 찾을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객관적인 표심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선택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경선에서 제가 1등을 했고요. 그리고 현직 비례대표 시의원이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당에서 그 자리를 염두하고 키워온 그 변호사였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이게 또 되는구나. 고등학교 학생회장에 이어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에 이어서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키워왔던 꿈이 계속 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기쁨도 잠시 당에서는 만들고 있는 후보가 안 되자마자 재경선을 치른다는 겁니다. 이 절차는 잘못했다. 사실 거기에 반기를 들기에 이명노라는 사람은 너무 약했습니다. 반기를 들면 네 욕심 때문에, 너의 밥그릇 때문에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오명밖에 남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 좀 더 관대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예, 양양자 국회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서구을. 그렇지만 양양자 국회의원 이제 저희 당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당의 경선 과정에서는 아무 개입도 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시당 위원장은 송갑석 국회의원이었고요. 서구갑 국회의원이죠. 지금은 최고위원이고 그런 재경선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수는 재경선 환영한다였습니다. 나도 이제 정치에 대비하는 시민으로서 내가 좀 더 정당한 그런 과정에서 당당하게 시작하길 원한다. 재경선 환영한다. 한 번 더 해보시자. 그렇게 해서 다시 경선을 치렀을 때 이제 손에 한번 쥐어보고 나니까 못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과 전남대학교 학우들의 힘을 다 빌려서 배심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50만 명 중에서 300명을 추출한 배심원 중에 60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60명을 필두로 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결국에 다시 치른 경선은 한 표 차이로 1등을 했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입당한 지 2달밖에 안 된 시민이 서구 3선거구 광역의원, 광주광역 시의원의 후보로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근데 본선거를 치를 때가 되니까 그 시민 배심원제라는 경선 방식에 반발한 현직 지역구 시의원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고요. 그분은 제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지만 그분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을 했던 선배입니다.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이제갓 졸업을 했지만 그분은 학석 박을 하고 현직 시의원으로 한 번의 의정활동을 치렀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시다시피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힘은 막강했고 그리고 저는 그 힘에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선거를 열심히 치른 바 70%의 득표율을 하면서 역사상 최연소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참 많은 자리들을 다니고 하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자 늘 유념합니다.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바와 같이 제 희망이라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소외받거나 아니면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경우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가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20살 때 제 꿈을 처음으로 정치를 해보겠다고 설정을 하면서 사람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적인 목표는 뭐냐?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창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우리 호남에서 가장 필요한 건 호남 대표 정치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호남의 역사에서 앞으로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고창고등학교 출신에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나왔던 수많은 선배님들 정말 대단하신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아직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았던 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님들께서 이 후배들을 보면서 내가 답이다 이런 건 아니었어도 이렇게 살아온 선배들도 있다라는 가르침을 아낌없이 주셨던 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그 선배님들이 주셨던 수많은 자산들을 더 응집시키고 더 갈고 닦아서 더 큰 꿈을 만들어가면서 다른 후배들에게 그 꿈을 전파하는 그런 선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사실 꿈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렇게 정치에 출마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위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있었다면 너희들도 형처럼 꿈을 가져라라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재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 아니죠. 네, 재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또 본인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선배님들과 이렇게 마주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는 거는 꿈에 대한 건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꿈을 딱 꾸기 시작했을 때 두 가지의 목표를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원론적인 그런 다짐과 그리고 현실적인 다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론적인 다짐은 꿈은 분명히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적인 꿈과 그리고 조금 그 마음, 다짐으로서의 꿈, 인생으로서의 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원론적인 이야기여서 인생으로서의 이명노의 꿈은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제 삶이 언젠가 역사에 남아서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제 인생의 꿈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꿈은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다짐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다짐은 다소 약소하지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앞으로의 삶의 철칙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치, 수많은 가치들이 존재할 텐데 제가 생각한 가장 큰 가치 두 가지는 그거였습니다. 인연과 그리고 그 인연을 기억하는 성찰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저는 명함을 교환하고 나면 일주일 안에 그 명함에다가 회신 문자를 드립니다.
저 누구누구입니다. 그때 어느 날 몇 시쯤에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지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 휴대폰 연락처에 한 6,000명 정도의 연락처가 늘어나면서도 그 6,000명에게 시간이 아무리 들더라도 그렇게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리멤버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함을 사진만 찍어도 그 명함이 저장은 되지만 그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되는 명함과 또 제가 꾹꾹 키패드 하나씩 불러가면서 제가 인사만 하나씩 적어가면서 드리는 그런 말씀과의 인연의 농도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현실적인 목표를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져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굳이 이 그 노트를 가지고 왔던 게 부끄럽지만 제 일기장인데요. 우리 후배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일기장 앞에는 딱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었죠. 이 이야기를 한 번씩 되짚어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기면 저희 일정표들이 나옵니다. 모든 일정들 휴대폰 어플이 아닌 수기로 꾹꾹 눌러 쓰면서 제 머릿속에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일정들에 어떻게든 소화를 하고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갑니다. 그 일정들이 넘어가면 20살 때부터 매일 써오던 일기가 나옵니다. 이 일기를 매일같이 쓰면서 그 안에서 성찰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만들었던 인연을 소중히 하겠다는 다짐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명노라는 사람의 인생도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겪어보지 못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벽히 기억하고 그분들의 삶에서 아쉬웠던 부분, 불편했던 부분들을 체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닌 이명노마저도 20살 때부터 27살까지 그렇게 괜찮은 습관 하나를 끝까지 고수를 해왔고 그리고 그런 이명노에게 시민들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찰하는 마음,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인연에서 오는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제가 겪어보지 못한 삶에도 공감 능력을 가지면서 이 모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정치를 해보겠다는 욕심, 그리고 그런 다짐과 약속이 선배님들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이 선거철이라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발언을 늘 머릿속에 준비한 그런 때도 아니고 그리고 선배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사실 어여쁘고 귀여운 후배에 불과한 저일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지금까지 학부에 관심을 가지고 졸업하시고 정말 오랜 시간이 되셨어도 후배들에게 저런 선배님도 계셨구나 라는 귀감을 주셨던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 오늘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10년 전에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10년 전에 고등학생이 학교를 고창군포 하면 사창리에서 고창북중학교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 볼 수 있는 풍경의 전부였고요. 그리고 고창 읍내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을 때 읍내까지 나가는 그 10분 남짓의 6번 버스, 그 6번 버스를 타는 그 동선이 저의 삶에는 전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가졌던 꿈은 천문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제일 잘 된 사람이 과학자였거든요. 혹시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기영 교수라고 군산대학교에서 이제 해양생물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저희 작은 할아버지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설정했던 한계는 결국에 거기에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로소 고창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이 성산학우에 와서 정말 멋진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설정한 목표는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한 목표가 변함과 동시에 이 20대 청년, 이제 갓 30대가 됐지만 이 젊은 청년은 지금도 계속 그 목표의 한계를 재설정하는 데 굉장히 능숙해져 있습니다. 10년 전 선배님들을 만났던 인연이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청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님들께 저도 역시 장차 10년 후에 저희에게 이렇게 기특함을 보여줄 수 있는 후배를 꼭 이끌 수 있는 그런 선배
선배가 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말솜씨로 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이명노라는 정치인 그리고 우리 하구의 후배들 멀리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